예,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지만 논평 내용에 있어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개각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북한 도발까지 이어져 야당의 안보 공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는 주말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또 한 번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여야 논평을 내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차가. 글쎄요.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야당도 지금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치권의 대응요? 저는 남북 문제는 이렇게 보는데요. 더디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꾸준하게 지금 한 발씩 진전하고 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쌓기는 어렵지만 허무는 건 순간이란 말이 있듯이요. 지금 남북 문제는 어쨌든 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 현 정부 출범 직전에 어쨌든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라든지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어쨌든 진전하고 있다. 물론 이제 아주 고약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최근 보름 동안에 한 5차례 이상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겁먹은 개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앞으로는 새벽잠 설칠 일 없을 거라고까지 해놓고 그런 거 보면 참 A도 아니고 경우도 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진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 정부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쨌든 할 말은 해가면서 우리도 좀 단호하게 북한 당국에 못하는 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묵인해 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꾸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북한이 마음 놓고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북미 대화에서 이게 우리가 배제가 돼가지고 들러리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상황에 좀 개입을 하고 주도적으로 좀 끌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네. 가장 심각하게 본 거는 미사일 발사도 발사입니다만 그 권정근이라는 미국 북한 외무석 미주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의 자위적 무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왜 남조선 당국이 그걸 가지고 횡설수설하느냐. 마치 상황 자체가 미국이 용인하는 하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양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양상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미사일 발사가 있은 다음부터 18일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김정은이 무력 시위 운운하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거의 핵 갑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나중에 가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모를까. 지금 북미 간에서 저렇게 진행되는 특히 트럼프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게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과정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저렇게 북한의 핵을 갖고 갑질을 해나가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있어서 값비싸고 터무니없는 훈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참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또 오히려 한일 갈등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하지요.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효과가 우리한테만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이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구사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인식은 철저하게 뭐냐면 그 동맹에 대한 효과로 한국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에 상환한 비용을 전부 다 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는 에스퍼 장관을 통해 가지고 신임 국방장관이죠. 중거리 핵 미사일 배치 문제를 살짝 흘렸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오늘 지금 한 얘기 중에 보면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뭐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50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노라고 할 것은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도 그 한미동맹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가 최근에 러시아가 지난번엔 영공하고 그다음에 카디즈를 무단으로도 침입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미국하고 지금 그 북한에서 동시에 사실 한국에 대한 막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은 지금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외무성 미국 중국의 부부장이 일본에 가서 고노다로 외상을 만났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금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때다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미대사 인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임 주미대사 역할 어느 때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미대사 내정 과정에서 문정인 특보가 원래 당초 뭐 됐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발판에 바뀌었다. 또 김종대 의원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이 그러면 압력을 가한 거다 외교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필요 이상으로 좀 침소봉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얘기를 할 때 선거하고 인사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인사는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주미대사는 이게 장관급이거든요. 그리고 이 직위도 높지만은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동맹국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하고 사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방위 분담도 있고 뭐 지금 최근에 북미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적임자를 내정할 것인가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그레망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만약에 거부돼 가지고 임명이 안 되면 그게 더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볼 때 문정인 특보도 수를 놓고 보는 것이고 이수혁 후보자 놓고 본 것이죠. 그다가 여기가 이제 적임자라고 판단한 건데 이수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정통적인 외교 관료 출신이잖아요. 특히 뭐 외교부 차관보도 지냈었고 또 육자 북미회담 한국 측 대표도 지냈었고 또 최근에도 그 국회에서 외통위 여당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외교적인 식견이 누구보다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지 그걸 뭐 미국에서 뭐 의사 표현해가지고 바꾸고 저는 좀 굉장히 좀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는 걸로 또 보여집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예, 어떤 워싱턴 포스트가 뭐 미국의 3대 일간지이기도 하고 그 트윗을 쓴 존 어스틴 기자는 사실은 외교 안보 담당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트윗을 올린 것 다음에 추신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존 어스틴이 트럼프는 누가 친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누군가가 꺼려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백악관의 뭐 볼턴 같이 강경파라든지 국무부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문정인 특보께서 몇 가지의 이제 강경한 발언,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과연 주한미군이 정당화되겠느냐 이런 얘기. 더 심하게서는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게 최선이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 행정부 내의 기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그 두 가지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이수혁 대사,
문정인 특보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타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수혁 대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우리가 강대국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중견국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히 강대국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정인 특보처럼 계속 메시지를 앞서서 내세우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문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대사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미국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우리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개각에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는 일단 유임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임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지금 국방부라든지 외교부가 뭐 좀 허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건건을 물어서 하는 게 온당한 건지 아마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체보다는 기조를 유지할 때라고 아마 그 청와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외교 안보 쪽에 지금 현안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교 안보의 수장을 바꾸는 게 이게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을 가면서 보완하는 게 득이 되는 건지를 따져봤을 때 후자 쪽에 아마 힘을 좀 실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뭐 그 방위비 문제를 적정 수준에서 뭐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5배 내지는 6배를 지금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상도에도 안 맞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미국 트럼프가 굉장히 장사성이 뻔한 사람인데 저걸 그냥 우리가 또 그냥 막무가내로 또 우리 주장하기도 벅차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기 위해서 외교장관하고 국방장관의 협조 공조가 좀 필요할 때고 예. 특히 이제 지소미아 파기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에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다. 유지를 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나가는 게 낫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싸움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싸움이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문제도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뭐 북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사의 원칙으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적재적소고 세 번째가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능력 있으면 모셔오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외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했는가가 핵심 문제거든요. 가장 극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경제보복이 시작돼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부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일본의 우리 주한 대사관 같은 경우가 경제공사가 몇 달째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외교부의 공직기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중거리 핵미사일 말씀합니다만 처음에 강경화 장관이 전술핵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은 비전략 핵무기라고 봐야 돼요. 핵에 대한 이해도 없으신 분이에요. 과연 이러한 시기에 강경화 장관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정경두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으로부터도 조종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간의 실제로 삼척 목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함대 사령부에서 진술 내용을 조작을 한 것까지 정말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의 가장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회의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이면 사실은 본인 스스로들 그만둬야 된다고 경질 의사 나오기 전에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개각 때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이제 10명 정도의 교체 인사가 있었죠. 인사청문회 대상은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와요. 이게 보이콧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 대통령께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보이콧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임명을 강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분이 이제 조국 후보자인데 뭐 현재 얘기되는 뭐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 뭐 자녀 문제, 재산 예. 문제 등등이 있는데 어떻든 그 낭만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암만 하자가 발생해도 거의 이제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는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서 있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과연 조국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문제를 그 사람의 언행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내로남불한다고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극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보수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나마 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이 되더라도 예. 조금 조심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청문회 쟁점 이야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가 쟁점이 될까요? 쟁점은 많이 드러나 있죠.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인사검증 실패라든지 논문 같은 경우는 실은 해명이 된 사안이거든요. 이제 그런 곳 재산 형성 과정도 이미 청와대가 조국에 대해서 가장 화살이 집중될 걸 예상을 충분히 하면서도 강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다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그 SNS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념 편향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가 저는 좀 이제는 지금까지는 비서관 참모 자격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했다면 이제는 장관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 그 부서 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말도 좀 줄이고 그다음 성과로 좀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아마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가 벌어지면은 가장 본인을 휘감게 되는 부메랑들이 뭐냐면은 본인이 이전에 SNS라든지 신문 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쏟아냈던 말들이거든요. 예. 프로페서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 보면은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학자 신분에서 할 수 있었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른 데 가고 오히려 다른 데서 불이 좀 많이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도 역시 그게 아마 저는 오히려 이념적인 부분이 크게 좀 쟁점이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께서 설령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 가정을 했을 때 이제는 정말 말씀 좀 줄이시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좀 자중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에게 초점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장관 후보자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주목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조성우 공정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야당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둘을 좀 주목을 하고 있나요? 한상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언론 환경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그런데 이 한상혁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언론운동 시민연합에서 민주연합에서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의 소위 언론 관련 소송을 다 대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그 이미 기울어져 있는 환경인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조성욱 후보자는 저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지금 한일 갈등 문제에 있어서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고 그것을 온몸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게 지금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논문을 쓰실 때부터 이 소위 이제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 대기업과 그 다른 기업 간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